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사회학 2016년도 기출문제풀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와 마찬가지로 차근차근 한 문제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2015년도 기출문제풀이와 동일하죠. 한번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2년도는 제가 정리가 가능하면 해드리고 지금 장담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라 그때 상황 봐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풀이인데요. 항상 동일합니다. 예제를 풀어보며 부족한 지식을 채워나가는 게 필요하고 80점을 목표로 스포츠사회학은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하나씩 문장을 꼼꼼히 좀 뜯어보는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가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사회학은 언어 하나, 그러니까 단어 하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뉘앙스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늘 염두에 두고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 사회학을 적용한 연구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항상 스포츠 사회학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아셔야 되겠죠. 자, 보면 1번 종교가 스포츠 보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어떤가요? 자, 문장을 좀 읽어만 드릴게요. 2번 운동선수들의 은퇴 후 사회 적응 과정을 분석하였다. 3번 스포츠 활동과 생활 만족도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4번 걷기의 운동량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지를 규명하였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스포츠 사회학이니까 스포츠와 사회학의 관계에 대한 그런 지문을 찾고 그와 맞지 않는 걸 찾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어 독해력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정답은 4번입니다. 걷기의 운동량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지를 규명하였다가 잘못된 그런 연구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먼저 1번은 종교가 있죠. 사회학의 한 분야이죠. 다음은 스포츠 보급이죠. 이거는 스포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두 개를 합치면 스포츠 사회학이 되겠죠. 2번은 운동선수들의 은퇴가 있고요. 다음은 사회 적응 과정이죠. 왼쪽이 스포츠라면 오른쪽은 사회화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사회학의 어떤 연구 분야에 해당되죠. 3번은 스포츠 활동하고 그 다음에 생활 만족도라는 왼쪽에 스포츠 그리고 오른쪽에는 사회학 관련된 그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함께 적용되는 것이 스포츠 사회학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4번 같은 경우는 걷기의 운동량 이건 스포츠와 관련되어 있죠. 다이어트 효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스포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같은 경우는 엄밀히 말해 운동 생리학의 연구 사례이고요. 스포츠 사회학의 어떤 연구 사례는 보기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회학은 개인이 아닌 사회, 즉 다수의 사람과 관련된 학문입니다. 그래서 조직이나 집단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스포츠 사회학의 정의인데요. 2015년도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부분이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항상 스포츠를 왼쪽에 두고 오른쪽을 사회학을 두고 이 두 가지를 함께 놓고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굳이 외우실 필요가 없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즉 스포츠와 사회학의 상호 관계를 상호 영향을 연구하는 분야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경계 학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제 간 과학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스포츠 과학의 분과 학문이고 사회학의 하위 학문입니다. 즉 사회학의 먼저 스포츠학보다는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론과 연구 방법을 바로 스포츠 현상에 적용하는 것도 스포츠 사회학의 영역이고요. 다음은 사회학의 일반 사회 구조 이것을 어떤 스포츠에서의 행동 요인과 사회화 과정에 어떤 적용해서 설명하는 것도 스포츠 사회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머릿속에 딱 이렇게 어떤 각인시켜 놓으시면 문제를 푸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스포츠 계층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죠. 정답은 무엇일까요? 1번 보편성. 스포츠 계층은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다. 어떻습니까? 2번 고래성. 스포츠 계층은 역사 발전 과정을 거치며 변천해 왔다. 어떻습니까? 3번 경쟁성. 스포츠 계층은 사회 계층을 반영한다. 4번 다양성. 스포츠 계층은 모든 국가와 사회에 존재한다. 정답 무엇일까요?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정답은 2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래성이란 게 스포츠 계층은 역사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변천해 왔다는 의미이고 나머지는 틀린 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포츠 계층은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다는 다양성에 관련된 질문이고요. 그리고 스포츠 계층은 사회 계층을 반영한다는 사회성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리고 다양성은 마지막 4번 같은 경우는 편재성, 스포츠 계층은 모든 국가와 사회에 존재한다는 이것은 편재성에 관련된 부분이죠. 즉, 5가지 사회 계층의 특성에 대한 확실한 암기가 필요합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사회 계층이라고 이야기할 때 계층은 불평등을 의미한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계층이라고 쓰고 불평등이라고 읽으시는 게 맞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성입니다. 생물학적 차이에 의한 불평등과는 상이한 사회 문화적 현상을 포괄하는 개념이 사회성이고요. 스포츠 공동체의 보수 배분 방법, 즉 스포츠 내의 규범과 과정에 따른다는 것도 사회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역사성이 있습니다. 이건 고래성이죠. 여기 나와 있는 용어들은 영어를 번역했기 때문에 생긴 그러한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자, 스포츠 계층은 사회 제도의 일부로서 일반 사회의 불평등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고요. 여기는 엘리트 스포츠와 대중 스포츠로 어떤 참여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편재성이 있습니다. 이 용어가 조금 헷갈리죠. 다른 말로는 보편성입니다. 유비쿼터스라는 용어를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포츠 계층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발견 가능한 보편적 사회 문화 현상이라는 것이고요. 종목 간에도 편재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기 비인기에 이런 식으로 구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종목 내에서의 어떤 편재성도 존재합니다. 체급이나 능력 등이 여기 포함되겠죠. 그리고 다양성도 있습니다. 권력, 재산, 위강이 완전 평등과 완전 불평등 사이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 다양성입니다. 이는 카스트 제도가 있고요. 인종차별과 관련되어 있죠. 인도에 카스트 제도가 있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인종차별의 의미로서 카스트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신분 제도가 있죠.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계급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이 영향성입니다. 즉 생애 기회 그리고 생활 양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를 명확하게 의미를 구분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사회계층이라는 것은 불평등의 원인이자 결과이기 때문에 계층이라는 의미 자체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먼저 사회성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이제 성차별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요. 스포츠계에서도 성차별이 존재하죠. 이건 생물학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개념들. 그 다음에 역사성, 고래성이 있죠. 과거의 모든 사회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중세, 현대 등 어디든 다 존재하죠. 다음은 편재성입니다. 이 편재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한쪽에 치우쳤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전을 찾아보시면 편재성이 다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보편성이란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의미의 편재성입니다. 유비쿼터스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종목 간에도 존재하고 종목 내에도 불평등은 존재한다는 것이죠. 다음은 다양성입니다. 현대의 어떤 형태의 다양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는 카스트라든지 신분이라든지 계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향성이 있습니다. 영향성은 권력, 재산, 심리적 불평등에 의해 생활 기회와 생활 양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앞 슬라이드와 지금의 슬라이드 이런 개념들을 명확하게 숙지해 놓으시면 어떠한 형태의 변화가 있는 어떤 문제라도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커트만의 근대 스포츠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중요한 지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게 나오면 커트만이 누군지 이런 얘기 나오는데 사실 학자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근대 스포츠의 특성에 대한 부분들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수량화, 합리화, 전문화, 관료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먼저 1번 수량화, 시간, 거리, 점수 등 측정 가능한 숫자로 표현한다. 맞습니까? 2번 합리화, 자산, 지위,
지위, 계층과 관계없이 동일한 종목에 참여한다. 맞습니까? 3번 전문화, 포지션의 분화와 리거의 세분화를 촉진한다. 어떤가요? 4번 관료화, 규칙을 제정하고 경기를 조직적으로 운영한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 그냥 소리만 듣지 마시고 제가 방금 지문도 읽어드렸기 때문에 정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것은 평등성을 의미합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합리화가 아니고요, 평등성에 관한 그러한 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7가지 근대 스포츠의 특성에 대한 확실한 암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습해 볼까요? 먼저 세속화와 세속주의가 있습니다. 고대에는 종교의식의 일환으로 스포츠가 행해졌지만 지금은 개인의 성취와 오락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죠. 이것을 세속화 혹은 세속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종교와 이런 스포츠 자체가 분리되는 것을 세속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용어가 헷갈리면 안 되겠죠? 다음은 평등성이 있습니다. 스포츠 참여 기회의 평등을 의미하고요. 다음은 전문화가 있습니다. 프로 선수 및 포지션별 전문 선수가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합리화가 있습니다. 규칙이 전통이나 종교적 신념이 아닌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다는 의미이고요. 다섯 번째는 관료화가 있습니다. 스포츠 관리 체계가 고도로 체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관료화란 말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위에서부터 상위단에서부터 하위단까지 이렇게 체계가 만들어진 걸 관료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다음 6번 수량화가 있습니다. 점수, 시간, 거리 등의 표준화와 수량화가 있고요. 7번은 기록 추구가 있습니다. 상대 선수를 이기는 것, 다른 선수의 기록을 넘어서는 것, 이런 것들을 기록 추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지금은 상대 선수가 없어도 기록을 통해서 그 상대 선수와 경쟁할 수 있는 세상이죠. 그러한 개념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4번 스포츠에서의 사회입니다. 오타가 있네요. 사회 계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항상 이렇게 밑줄 쳐져 있는 부분들은 좀 부정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서 읽으셔야 됩니다. 1번 스포츠라는 사회 계층 내에서 계층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2번 스포츠는 상이한 계층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3번 사회 계층은 선호하는 스포츠 종목에 영향을 미친다. 4번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1차적 관람보다 2차적 관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자, 제가 문장을 읽어드리면 문맥을 따라오시면서 머릿속에서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셔야 됩니다. 정답은 무엇인가요? 4번이죠. 딱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요. 한국어 독해력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습해 볼까요? 사회계층에 따른 스포츠 관람이 참여 유형인데요. 먼저 이렇게 중상류층과 하류층을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시간은 어떤가요? 어느 쪽이 더 많은가요?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명확하게 하기가 힘들지만 다만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중상류층은 일반적으로 불규칙하고 하류층은 규칙적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돈, 경제적 여유는 어떤가요? 중상류층은 많고 하류층은 적다고 할 수 있죠. 당연하죠. 다음 스포츠는 어떤가요? 중상류층은 참여, 그리고 개인 종목을 선호하고 하류층은 관람 및 단체 종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보면 참여 이런 것들은요,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요. 개인 종목에 참여한다는 이유는 시간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비는 어떤가요? 중상류층은 과시적이고 위장성이 있죠. 즉 자신을 포장하기 위한 목적,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비를 많이 하고, 하류층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5번 스포츠 일탈에 관한 질문인데요. 스포츠 일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란 질문입니다. 1번 페어플레이 정신과 스포츠맨십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2번 스포츠 참가자의 사회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번 부정적인 일탈은 규범지향적이고 긍정적 일탈은 반규범지향적이다. 4번 시간, 장소, 사회적 상황,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평가된다. 정답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거 내용은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독해력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일탈에 관한 그러한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 보면 부정적 일탈은 규범지향적이다. 이런 용어가 서로 성립하기가 힘들겠죠. 자, 복습해 보겠습니다. 스포츠 일탈의 상대론적 접근입니다. 자, 지금은 제가 이 기출문제 풀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뒤에 갈수록 조금 빨라질 그런 계획입니다. 다만 여러분들 복습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탈 부분에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 놓고 출발하셔야 되죠. 이렇게 뭐 정규 분포라 그러는데요. 이게 높은 쪽이 더 많이 빈도가 많다는 얘기고요. 낮은 쪽은 빈도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을 하나 그으시고요. 이렇게 왼쪽을 1번, 오른쪽을 2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빈도가 많은 것들, 요거는 우리는 정상적 행동, 다른 말로 동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일탈과 반대되는 개념이 뭐다? 바로 동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왼쪽은 과소동조입니다. 이것을 우리 일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행동에서 벗어나는 것, 이걸 우리 과소동조라고 얘기하고요. 다음은 과잉동조가 있습니다. 자, 일탈하고 물음표를 해놨죠. 이것은 해석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확실하게 왼쪽에 있는 과소동조는 일탈에 해당합니다. 보시면 먼저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네요. 왼쪽 보시면 과소동조는 규범을 무시 거부하는 행동을 의미하고요. 과잉동조는 규범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누가 하면 나도 따라한다는 것이 오른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지도자, 우리의 어떤 선생님이 시키면 따라한다, 뭐 이런 것들을 과잉동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보고 잘못되면 거부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바로 선생님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의 어떤 명령이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는 것을 우리는 과잉동조라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씩 보면 과소동조는 아주 명확합니다. 폭력행위라든지 금지 약물 복용, 부정, 금지 행위, 그리고 관중폭력, 승부조작, 그리고 음주 같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과소동조에 해당하고요. 오른쪽은 불명확합니다. 과잉동조는 보시면 스포츠 윤리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몰입규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몰입한다는 거 아시죠? 영어로는 이제 플로우라고 번역하는 그런 어떤 용어인데요. 경기에 집중하고 헌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과잉동조라고 말씀드렸죠. 규범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너무 몰입이 심하면 다른 것을 다 무시하고 경기에만 집중해서 헌신합니다. 자기 몸을 희생하기도 하죠. 즉 스포츠 정신하고 깊은 연관을 맺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이것은 일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음 인내 규범입니다. 위험과 고난을 감수하는 것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위험한 상황에서도 이것을 지나치게 받아들이면 이것은 하나의 일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은 구분짓기 규범인데요. 탁월성을 추구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스포츠 선수들은 타인보다 더 탁월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과잉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탁월성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는 구분짓기 규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도전 규범이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 어떤 장애물도 용납하지 못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애물은 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넘지 못하면 그것을 부정적인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과잉동조에 해당되겠죠. 이것도 일탈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일탈 다음에 과잉동조를 물음표를 찾았는데 이것도 일탈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스포츠 일탈과 관련해서는 다수의 이론과 관점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 일탈과 스포츠 일탈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 일탈이라는 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스포츠 경기는 아주 열심히 해야 되죠. 근데 규정을 다 지키고 상대를 지나치게 배려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일탈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규범을 지키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상대를 배려하는 것들은 아주 바람직한 행동이죠. 서로 다를 수 있죠. 길거리 지나가는 어떤 사람들 태클을 했다. 스포츠에서는 잘한 것이죠. 행동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일탈에 해당하겠죠.
항상 동일하지 않다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과소동조, 일탈을 얘기하죠. 그리고 과잉동조, 여기서 얘기하는 이것도 오른쪽에 해당하는 것도 일탈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파악평가가 어렵습니다.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여자는 마라톤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것이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죠. 마치 여기 과소동조처럼 여성이 마라톤에 참여하는 것은 이러한 것처럼 명확한 일탈행위처럼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그것을 평가하고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런 기준선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좌우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가변적이라는 부분들을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즉 절대론적 접근 기준선은 고정불변입니다. 2번만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가변성을 가지고 있죠. 자, 스포츠 일탈의 원인인데요. 양립 불가능한 가치 지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상대도 배려하고 경기도 이겨라. 이런 것들은 양립 불가능한 경우가 스포츠 경기 내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죠.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런 것들 있죠. 그다음 경쟁적 보상 구조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수업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경쟁적 보상 구조라는 것은 경기에서 이겨야만 보상을 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지더라도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겼을 때만 보상이 크게 주고 이기지 못했을 때는 보상이 너무나 적은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경쟁적 보상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러 역할과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죠.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도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뭐 좀 얘기가 좀 다르긴 한데요. 내가 스포츠 지도자이면서 내가 가르치는 어떤 그 스포츠 선수들의 지도자이면서도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는 두 역할 간의 갈등이 생겨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일어나고요. 내가 스포츠 선수이면서도 같은 팀에 내 동생이 뛰고 있다. 내가 주장이라면 다른 생각을 좀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이 바로 여러 역할 간 갈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명확하게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항상 출제가 되는 최소 2년에 한 번씩은 출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반드시 이 그림을 이해해 놓으셔야 됩니다. 다음 6분은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